국가녹색기술연구소 이상엽 소장님께서 탄소중립 핵심 기술 R&D 정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소장 이상엽입니다. 앞에 4개의 그 발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발표를 더 쉽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R&D 동향, 정책 동향을 주제로 이제 하라 그랬는데 저희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가 국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감이 끝나고 나면 질문이 산더미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 지금 질문에 답 써면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이 다들 뭐 바쁘실 것 같은데 연말 정책 보고서를 쓰는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연말 평가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부 이거를 과기부에서 의뢰를 받았는데 아무도 안 갈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본부장이 쓱 오더니 제일 한가한 소장님이 좀 가서 발표하시면 안 되냐 그래갖고 제일 실무에 한가한 소장이 와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40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20분에 40장을 어떻게 발표하냐 그래갖고 소장을 욕보이기는 행동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 들고 왔습니다. 만들어진 거 다 들고 왔고요. 보시면 부록으로 제가 뺐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하자 그래서 부록으로 뺐는데 부록은 보시면 저희가 그 녹색기술연구소가 기술과 관련된 데이터는 가장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 부록으로 보시면 수소, CCU, DAC 이렇게 3개의 분야에 대해서 가장 따끈따끈한 기술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참고해서 보시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는 우리 담당 센터장이 발표를 하면 가장 정확한 발표가 되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제가 발표를 하면 쉽게는 발표를 하는데 뭔가 인사이트를 드려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장으로 역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뭔가 해도 소장으로 왔으니 여러분들한테 R&D의 정책 동향에 대해서 국내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뭔가 인사이트를 드리고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국가는 앞에 4개의 발표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구의 모든 국가는 모두 정말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자료를 쭉 나중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적재적소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그 나라의 경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무엇이냐를 가장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보면 거기는 뭐 원전으로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나라고요. 근데 거기 뜬금없이 생태학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 노력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아까 우리 이현경 대표님께서 유럽에 대한 규제 동향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 법령 하면 뭐니 해도 이 성문법의 탄생국가 대륙인 유럽이 앞서 있죠. 탑이죠. 근데 역시 이 기후변화에서도 법령, 규정 이런 거에서는 CBM부터 시작해서 이 법제화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료 동향, 기술 동향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동향 자료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가셔서 말씀하시라고 트럼프가 될지 힐러리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해리스가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 동향 자료가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꼭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규제에 대해서는 유럽이 앞서가고 있고 근데 이현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자료 중에 혹시 컬럼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매경신문하고 조선일보에 최근에 2개의 컬럼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유럽이 기후변화로 좀 경제가 후퇴하다 보니까 17일 날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됐던 논의 주제가 유럽의 경제 성장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경의 컬럼 하나가 빈 치즈 공장에 허덕이는 유럽 대륙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 컬럼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노동운동, 이상형 사회주의에 몰입되다 보니 유럽 대륙이 좀 이렇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컬럼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우리 센터장하고 야 이게 맞는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닐 겁니다. 유럽은 어떻게든 산업이 지금 많이 공동화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법령과 규제에 강한 대륙이기 때문에 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센터장의 말을 꼭 전해 달라고 센터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과연 적재적소 안전망점을 하고 있느냐,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장은 적재적소의 안전망점이라는 키워드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 안전망점이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한 이유가요, 우리나라의 그 뚜렷한 사계절이라는 점이 적재적소 안전망점을 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333으로 바뀌는 계절에 따라서 계절을 바탕으로 둔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좀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제가 가장 저 이제 물전공자인데요. 저는 비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수자원 입장에서 6, 7, 8 아니면 7, 8, 9가 우리 나라 수자원 평균이 1200mm가 오는데요. 거기에서 970mm가 그 3개월 동안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을 왜 드리냐? 6, 7, 8, 7, 8, 9가 햇님이 가장 셉니다. 조사 각도가 42.7도로 딱 우리 그 설계 각도하고 직각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장마랑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적재적소 안성맞춤 장마형 태양광을 개발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저는 그냥 엉뚱맞은 상상을 해봤고, 그래서 오늘 뭔가 여러분들한테 뭐 복잡한 글자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재적소 안성맞춤 R&D 정책 전략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녹색기술연구소 뭐 하는 데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소장으로서는 기관을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저희는 저 위에 돈, 머니, 그리고 우리 녹색기술연구소가 있는 NIGT는 기술의 데이터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GGGI는 이 기술이 어디에 필요한지 개도국의 180국의 회원국들의 수요를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세 트라이앵글 안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하면 에이전스고요. 한국말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복덕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 세 개 돈, 기술, 수요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주느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게 동영상입니다. 이게 동영상이 좋더라고요. 이게 뭐 나사인가 어디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보시면 막 춤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서 420까지 올라가는 이런 동영상도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제가 받은 슬라이드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마음에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반복되지 않는 역사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보급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 선인데요. 이 선을 보시면 그냥 계속 꾸준히 기후변화에 대한 R&D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대륙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일단 모든 게 아까 우리 법제연구원의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R&D를 추진할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9년도부터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R&D가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19년까지 대략 7천억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투자는 됐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법이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같이 이제 저희가 만들면서 법 이름에 이렇게 어떻게 너무나 그 생활틱한 단어를 쓸 수 있느냐, 촉진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 했는데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요. 이 법이 너무나 쉽게 통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2개 부처한테 이 법에 대한 회람을 돌렸는데 아무 의견이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 법제연구원에 계신 박사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분께서도 이렇게 논란이 없는 법은 처음 봤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 방에 통과가 됐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과기부에서는 R&D 예산을 적극적으로 쫙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이 촉진법을 바탕으로 좀 더 뭘 해야 되겠다 해서 탄소중립 기본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만든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 최초의 법, 수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문 전 대통령님께서 울산에 가셔서 이제 수소 경제를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3,000원 킬로그램당 3,000원을 목표로 수소 보강업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수소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CUS가 IPCC 보고서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지구를 살리는 최후의 기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산화탄소 저장 활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적재적소를 생각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일단 우선 뭘 해야 되냐 급합니다.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촉진이라는 굉장히 생활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구체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수소법, CCUS법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대응은 빠릅니다. 근데 대응 속에 약간의 심사숙고가 좀 필요한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좀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또 만든 게 정책 쪽에서는 아까 우리 이현경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을 만들었고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만들었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다 만들었습니다.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술개발에 대해서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방점을 찍은 게 17대 탄소중립 기술 분야 그리고 여기에 이거와 함께 만들어진 게 12대 전략기술입니다. 그래서 17대 12대로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은 17대로 가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은 12대 전략기술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0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많고 이걸 바탕으로 전략 로드맵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다음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에 드디어 12대 17대라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작년 12월 달에 글로벌 R&D 전략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 여기에서 12대 17대 하면 R&D는 끝났을 것 같은데 왜 글로벌 R&D가 또 나왔을까? 이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디를 동남아시아 아세안 회의에서 가셨고 어디를 가시든 간에 국제협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R&D 예산 삭감될 때 이 국제협력, 글로벌 협력 쪽은 예산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예산을 확보를 해놨는데 어떻게 누구랑 협력을 해야 되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펑션 중에 하나가 정책을 지원해서 부처를 지원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까고 돈 머니하고 수요에서 정확하게 국제협력을 어떻게 하느냐를 만들어내는 전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세 개를 작년에 2차 전지, 수소 공급, 무탄소 전원, CCUS에 대한 전략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노력했을 때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 17대 전략 기술을 이거 뭐 많이 보신 그림이실 것 같고요. 요거는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대 전략 기술이 이렇게 17개가 나왔고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환경을 통해서 17개가 뽑혀졌고 이렇게 17대 탄소 중립 전략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협력 전략 지도를 저희 녹색기술연구소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협력 지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과거에 뭔가 전략을 만들어라 할 때는 논문 특허를 분석을 해서 글로벌 R&D 전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문 특허를 분석해서 전략을 만들다 보니까 협력할 나라가 딱 두 나라더라고요. 중국 아니면 미국 두 개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중국하고 무슨 협력이 되겠냐? 그리고 미국 사람은 철저하게 주고받는 나라인데 이게 원활하게 협력이 되겠냐라고 해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독일에 좀 이렇게 저희가 협력하는 정책기관과 얘기를 해봤더니 그것만 말고 정말 친하냐 안 친하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나라하고 얼마나 친밀하냐, 그 나라가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기술의 수용성이 있느냐, 시민의식이 얼마나까지 올라갔느냐 등등 해서 논문 분석 외에 비사회적 요인까지도 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7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논문 특허 더하기 사회적 요인 7가지를 넣어서 뽑아봤더니 중국은 꼴등입니다. 중국은 꼴등이고 미국이 중간이고 수소 생산 분야에서의 1등은 어느 나라였을까요? 신기하게도 노르웨이더라고요. 노르웨이가 왜 1등이지라고 봤더니 노르웨이가 에너지 생산의 70%가 수력입니다. 수력. 그래서 수력에 대한 에너지가 풍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고 이게 그린 수소 협력하기 굉장히 좋고 또 하나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미얀마가 나오더라고요. 미얀마가 왜 이렇게 높은 데 와 있냐를 좀 이게 경제 성장이 안 된 나라. 그랬더니 미얀마가 수력 발전이 굉장히 많고 미얀마의 수력 발전의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지금 태국에 팔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정말 저는 세상이 참 희한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보통 미얀마 그러면 뭐 아직까지 개발이 좀 부족한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저희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데이터를 쥐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 회사 그리고 기관까지 어떤 식으로 협력하면 될까요? 라고까지 하는 것을 뽑아냈고요. R&D 트렌드를 제가 그냥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강화 말씀드린 아까 이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많은 분들께서 우리 탄소 중립 R&D 어디에 많이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30년 이것저것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쪽에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산화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지피지기 100점 불패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도대체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면 정확히 줄이는 것도 논란이 많이 줄인 상태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후테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EBS 교육방송을 보니까 북극 빙하가 녹음이 높기 때문에 기후테크에서 기후공학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테크, 기후공학까지 가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어디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한 논란을 줄여가면서 줄일 수 있는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의 연계 강화라고 했는데 많은 제가 이거 시간이 몇 장 안 보여드리니까 2분 남았네요. 순환경제와 탄소 중립 연계 강화를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강의를 가끔 나갈 때 시민 환경운동 하는 데도 한번 가봅니다. 가보면 제가 슬라이드를 3장을 보여드리는데 불타는 지구, 골골하는 북극곰, 그리고 내 손톱 밑에 가시 이렇게 3장을 그림 보여드리고 뭐가 제일 급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서로 눈치만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답은 불타는 지구인데 나는 손톱 밑에 가시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환 사회와 탄소 중립 연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톱 밑에 가시보다는 그 앞에 힘든 북극곰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시민 사회가 형성이 돼야 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소 저는 개인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가야 될 길이고 수소는 근데 에너지로서 굉장히 힘든 에너지입니다. 수소는 다 우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수소를 지구로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가장 저는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저기 보면 안 보이네. 여기 있구나. 전력화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전기 에디슨과 니콜라 덕분에 정말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 기술로 전기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배출된 온실가스 처리를 위한 기술 개발 가속화라고 해서 IPCC 보고서에 CCUS와 하나 더 들어간 기술이 DA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학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여기 420 ppm 있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집을 하지? 라는 순수한 개인적인 약간의 그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고농도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공학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고의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인데 420 ppm 그리고 태안 화력발전소에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3만 ppm입니다. 거기가 대륙. 그럼 3만과 420 ppm 누가 더 효율적일까라고 했을 때는 3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DAC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미국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될지 대통령이 거기에 따라서 이 제도는 확확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어쨌든 대전제는 기술적 변혁이라는 이 R&D 정책에서의 그건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영국은 드디어 성탄 화력발전소가 유일하게 없는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껐습니다. 지난달인가? 그래서 가동되는 성탄 화력발전소 없는 나라고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15년 내 산업 부문에 뭐 감축한다고 아주 68% 감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국 경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국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자력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절대 버리지 않고요. 여기 아주 생뚱맞게 생태적 전환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략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자력과 생태학 어떤 전략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보시면 독일 여기는 이제 독일이 4D, 4D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은 디지털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 하나가 탈탄소로 인한 논란. 요게 독일의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친재생 에너지 전환율이. 근데 이게 얼마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그건 아직 저도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저는 가장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우리나라랑 너무 유사합니다.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석탄만 있고, 우리 이 독일이 뭐죠? 생지생 에너지가 이 5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꼬을 수 있는 전기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유럽 대륙을 하나로 놓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꼬을 전기가 없습니다. 삼면이 바다, 북한.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과연 어떻게 경제 성장과 이산화탄소 중립을 가져갈까? 그 R&D의 정책이 뭔가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독일이 상무법의 원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런 굉장히 뭐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그건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은 명확합니다. 그냥 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카본 리사이클링, 그리고 혁신형 공개 전력 발전체 요 5개 키워드로 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일본이 사실 저는 뭐 우리랑 감정적으로는 안 좋지만 굉장히 배워야 될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수소만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제가 초창기 때는 수소는 일본의 수소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싣고 온다. 명확합니다. 수송 두 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 수소 생산, 운송, 저장, 활용 4가지 수소 생태계를 개발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초창기 때는 우리가 4개를 어떻게 다 하지? 그 생각을 했는데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인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님이 현대가 수소 생태계를 책임지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왜 선언을 하셨을까 봤더니 생산, 저장, 운송, 활용을 현대는 다지고 있습니다. 생산, 제철소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현대 로템의 기지창, 역마다 다 있습니다. 기지창이 있고 운송, 이미 기차를 만들고 있고요. 활용, 그 유명한 넥소 딱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수소 생태계가 딱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께서 외국 분들을 모시면 한국은 다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수소 생태계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랑 수소 국제협력을 좀 합시다라고 왔는데 저한테 뭐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말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관람차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덴마크 사람들한테 관람차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풍력 발전 베스타스가 책임지고 관람차는 우리가 생태계는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해서 덴마크하고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끝낼게요. 예. 그래서 일본은 아까 그 5가지 글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산은 증가되고 정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탄소 중립 기후변화 대응으로는 수익이 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CCUS가 미래의 기술이라고 하고 DAC가 미래의 기술이라고 합니다만 수익이 아직 안 납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많은 말이 여기 한 장으로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시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 얘기는 꼭 정말 하고 싶습니다. 차승원 어록이라고 요즘 아십니까? 차승원이 인생을 사는데 4가지 키워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능력, 열정, 태도, 눈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인류는 능력은 타고나야 되고 인류는 저는 이제 기후변화와 연대해 보면 인류 온갖 기술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도 브라질 리우가 54년 전부터 기후변화가 뜨거워지는 걸 걱정을 했습니다. 태도도 좋습니다. 딱 하나 눈치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가 하겠지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계속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전 세계가 눈치를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